며칠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6달이 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6식구의 밥을 혼자 짓고 빨래를 혼자 돌리고 살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기까지 잃었어요. 그리고 제 집에서 시동생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5사람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리고 처음부터 이 건물을 노리고 들어온 그 여자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에게 오빠가 셋 있다는 걸요. 큰오빠는 세무회계사로 처음부터 증거와 서류를 조용히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손해사정사로 그 여자의 정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부터 낱낱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막내 오빠는 소방공무원으로 동생이 계단에서 쓰러졌을 때 남편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새 오빠는 동생이 버티는 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 혼자 버텨온 한 여자와 그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새 오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만 있겠다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고, 믿었기 때문에 참았고, 믿었기 때문에 아기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서 뺨을 맞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5명이 그 순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날 이후 연주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정연주는 37살이었습니다. 여성복 매장을 10년 가까이 혼자 꾸려온 사람이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옷을 떼어다 밤늦게까지 매장을 지켰고 손님이 뜸한 날에도 다음 시즌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은 끝에 오래 꿈꿔온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겨울 코트를 고르러 왔고 그녀는 손님의 체형과 평소 입는 옷 색깔을 기억해내 어울릴 만한 몇 벌을 골라 보여주었어요. 손님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간 뒤 연주는 재고 장부를 정리하며 오후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올 무렵에는 다음 주에 새로 들여올 원단 샘플까지 미리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연주를 만들어 왔다는 걸 정작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의 노력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보태주셨고 그 정성이 쌓여 연주는 결국 25평 남짓한 오피스텔 겸용 상가주택 하나를 마련하게 됐어요. 1층에는 연주의 옷가게가 들어섰고 위층은 살림집으로 꾸몄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친정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름 석자 올라간 게 있어야 세상 살면서 기죽지 않는다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연주의 이름 하나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연주가 홀로 버텨온 10년 세월의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고르기까지 연주는 반년 가까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매물을 볼 때마다 1층 상가의 유동인구부터 위층 채광까지 꼼꼼히 따졌고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도 서두르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건물이었기에 계약이 성사되던 순간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사람은 모름지기 제 이름으로 된 자리 하나는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셨습니다. 연주에게는 오빠가 셋 있었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큰오빠 지훈, 손해사정사로 일하는 둘째 오빠 지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인 막내 오빠 지석이었죠.
어릴 적부터 막내인 연주를 유독 아꼈던 새. 오빠는 다 큰 지금도 종종 안부를 확인하며 동생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먼저 의견을 구하는 상대도 다름 아닌 오빠들이었어요. 남편 민준과는 연애 3년 끝에 결혼했습니다.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민주는 연주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 태도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고 연주는 종종 떠올리곤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다소 어려운 말씀을 꺼낼 때마다 민준이 먼저 나서서 부드럽게 분위기를 풀어주었던 기억도 연주에게는 그를 믿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차에 접어든 부부였지만 두 사람의 신혼은 남부럽지 않았어요. 민주는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는 사람이었고 주말이면 연주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주가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고서야 남편은 겨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 재현이 무리하게 확장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결국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부모님까지 보증을 서게 됐고 그 여파로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시던 집마저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형이 며칠 전부터 밤마다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을 늘어놓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형이 지금 완전히 끝장났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그대로 다 끝나버릴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연주의 손을 힘주어 붙잡았습니다. 며칠만, 정말 며칠만 시부모님과 재현을 집에 머물게 해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죠. 다급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연주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몸으로 부딪히며 모은 돈으로 세운 곳이었고 결혼 후에도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둔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 앞에서 매몰차게 거절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주는 먼저 큰오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듣자마자 지훈의 목소리가 대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며칠, 절대 며칠로 안 끝나. 내 말 명심해. 43살의 지훈은 이런 식의 부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 번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식구는 좀처럼 스스로 나가는 법이 없다며 지훈은 연주에게 최소한 기간이라도 못 박아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날짜를 정해서 남편에게 통보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어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보라 권했지만 연주의 결심을 완전히 돌려세우지는 못했어요. 전화를 끄는 연주는 가족단체 대화방에 짧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둘째 오빠 지원은 손해 사정일로 사람 겪을 만큼 겪어봤다며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고 막내 지석은 걱정 말라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가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세 오빠 모두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결국 선택은 연주의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연주는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아껴온 남편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 여겼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이 순간의 연주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과 재현이 짐을 챙겨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주를 당황하게 만든 건 다른 데 있었어요. 캐리어 여러 개는 물론이고 커다란 김치 냉장고까지 트럭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살림살이를 통째로 옮겨온 듯한 그 광경을 마주한 순간 연주의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짐 정리가 한창이던 그날 오후 건물을 관리하던 경비원이 지나가듯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사 트럭이 완전 살림 통째로 옮기시던데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연주의 귀에 이상하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연주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짐을 나르던 재현이 연주를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신세 좀 지겠습니다. 33살의 그는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어딘가 당당함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어요. 그 미묘한 온도차를 연주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 구석구석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참 넓다는 말과 함께 나지막이 한숨 섞인 웃음을 지어 보이셨죠.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연주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짐 정리를 거들었습니다. 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손님방 2개를 번갈아 살펴보며 어느 쪽이 더 넓은지 꼼꼼히 따져보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주의 서재 쪽을 흘깃 바라보시더니 저 방은 원래 뭘로 쓰던 방이냐고 물으셨어요. 연주가 책 작업을 하던 서재라고 답하자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짧은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에게 배정된 방에 짐을 풀며 노트북과 서류 뭉치부터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재택으로 업무를 병행할 거라 했지만 정작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 목록이 여러 개 띄워져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은 뒤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셨고 시어머니는 부엌을 오가며 찬장문을 하나하나 열어 안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연주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갑작스레 늘어난 식구를 위해 냉장고에 있던 재료를 죄다 꺼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더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연주는 잠시 숨을 돌렸고 식탁에 둘러앉은 5 식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에 짧은 평을 덧붙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그런 형과 어머니 사이에서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치를 보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문득 며칠이면 정리가 될 거라던 말을 다시 꺼내며 연주를 안심시키려 애쓰셨습니다. 연주도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그 며칠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누구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지훈이 남긴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기간부터 확실히 정해두라던 오빠의 당부가 뒤늦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짐은 다 들어온 뒤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주는 연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형네 사정이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내보내겠다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남편의 다짐이 곧 지켜질 약속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연주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낯선 발소리와 낯선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좀처럼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라는 그 말이 정말 며칠로 끝날지 그녀로서는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어 친정어머니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일 없냐고 묻는 어머니의 답장에 연주는 그저 다 괜찮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정작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지는 못한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5명분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새로 무치는 사이 재현은 늦잠에서 깨어나 식탁 앞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벌써 부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서서 연주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짧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정작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연주를 도와줄 여유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5 식구가 함께하는 첫 아침이 연주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불안은 그리 오래지 않아 훨씬 더 무거운 현실이 되어 연주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댁 식구들이 들어온 지 1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며칠이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약속이었는지 연주는 달력을 볼 때마다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실 소파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고 시어머니는 부엌을 자신의 영역처럼 오가며 살림도구를 하나둘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연주가 쓰던 냄비 자리에 시어머니가 가져온 것이 올라가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연주의 그릇들이 뒷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럴 때마다 말을 삼켰습니다. 어차피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며칠이 하염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부엌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드레스룸 안에 당신 옷가지를 하나둘 들여다놓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점퍼 하나였고 다음 날에는 가방, 그 다음에는 구두 2켤레까지였습니다. 연주가 쓰던 선반 한 칸이 어느 사이엔가 비워진 채 시아버지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랬다가 가족 간의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혼자 삼키고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장악해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김치통을 하나 가져다 놓더니 그 다음에는 손수 담근 간장을 들여놓았고 어느 날 아침에는 연주가 늘 쓰던 냄비 세트가 싱크대 아래 깊숙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연주가 요리를 하려고 냄비를 꺼내러 갔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 두리번거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 아래 찬장 오른쪽에 넣어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집 살림 위치를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하는 그 상황이 연주에게는 말할 수 없이 낯설고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2가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랫집 여자가 인사를 하러 들렀던 날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연주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냈겠어.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데. 손님이 돌아간 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렇게 세? 앞에서와 뒤에서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연주는 잠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칭찬이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었고 잔소리가 진심이었다는 걸 연주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연주는 그 짧은 순간에 배웠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동생 재현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이요. 나이언이라고 했습니다. 31살이라고 했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패이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것 같은 외모였습니다. 나이연은 첫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붙였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연주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이연은 재현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시어머니 쪽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방긋 웃어 보이는 그 표정이 연습된 것인지 자연스러운 것인지 연주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날 마침 둘째 오빠 지원이 근처에 들렀다가 잠깐 얼굴을 보이러 왔습니다. 40살의 지원은 손해사정사 특유의 꼼꼼한 눈으로 집 안 분위기를 한 바퀴 훑어보더니 나이연이 가고 난 뒤 연주를 부엌 한쪽으로 불렀어요. 저 여자 어딘가 이상하다는 말을 낮은 목소리로 건넸습니다. 말투가 너무 계산적이고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공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나이연이 가져온 선물들의 단가가 상당했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오는 사람이 단순히 호감을 사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알아볼 테니 일단 말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연주는 오빠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연은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이 아니었어요. 값비싼 홍삼 세트, 고급 과일 선물 꾸러미,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들깨, 가루까지 챙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기뻐하셨고 나이연이 있는 날에는 거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연주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미 나이연이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과 마주쳐야 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마치 방문객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묘한 어색함이 연주의 어깨를 조금씩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이한 건 나이연이 가고 나면 시어머니가 꼭 같은 말을 덧붙이셨다는 겁니다. 저 애 참 착하지 하면서요. 연주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상을 차려도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연은 거의 매일 드나들게 됐습니다. 지원이 처음 눈치채던 날로부터 2주쯤 지났을 무렵 지원은 연주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 게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 문자 한 줄이 연주의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연주의 하루는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6명분의 밥을 짓고 매장을 열고 퇴근해서는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늘어난 식구만큼 가사 노동도 늘어났지만 아무도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손님이 오는 날은 시어머니가 살뜰한 며느리를 자랑하듯 얘기했고 손님이 가고 나면 반찬간이 세다거나 청소가 덜 됐다거나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연주는 그럴 때마다 대꾸 대신 싱크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대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한편 남편 민주는 이 모든 상황에서 철저하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불편한 말을 꺼낼 때도 재현이 연주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얹을 때도 민주는 중간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채 잠자코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주가 넌지시 불편함을 내비치면 민주는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참으면 된다는 그 말이 연주에게는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한때는 가장 먼저 커피를 내려주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먼저 눈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라는 걸 연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지원이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언이 찾아온 날 오후 지원은 드레스룸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나이언이 드레스룸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이언은 연주의 옷과 짐이 가득한 그 공간을 천천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눈빛이 굳어졌어요. 나중에 연주에게만 조용히 전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 집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연주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 잠깐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웃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던 입꼬리도 어딘지 무거워 보였어요. 연주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웃으면서요. 그날 밤 민준과 나란히 누웠을 때 그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쯤 나가실 것 같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형 상황이 정리되면 알아서 나간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조금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두 사람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도 연주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현은 여자친구가 다녀간 날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시어머니와 나이언 이야기를 길게 나누기도 했어요. 그 대화에서 연주는 철저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주가 없는 자리처럼 이야기가 흘러갔고 연주는 밥을 뜨다가 문득 자신이 이 식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연주의 매장에도 조금씩 영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안일을 챙기느라 매장 문을 조금씩 늦게 열게 됐고 퇴근도 예전보다 서두르게 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오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요즘 조금 무리하는 것 같다는 말을 건넸을 때 연주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건 연주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어요. 2달이 됐을 무렵 지훈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오빠는 연주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두었냐는 것이었어요. 연주는 서재 책상 서랍 안에 넣어뒀다고 답했습니다. 지훈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그것도 확인해 두는 게 좋겠다며 집에 다른 사람이 머무는 동안에는 중요한 서류를 손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해 두라고 했습니다. 연주는 처음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재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파일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그 어긋남이 연주를 오래도록 붙들었습니다. 지원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는 사이 막내 오빠 지석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별일 없냐는 짧은 안부였지만 연주는 그 안부 뒤에 숨겨진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39살의 지석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락 한 줄을 보내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달려올지 계산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 진실인지 보내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서재 책상 서랍 안에 등기부등본을 꺼내 조용히 자신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두는 것보다 직접 들고 다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질지는 아직 몰랐지만
연주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본능적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은 이미 먼저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지만 동시에 그 사실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처음 이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느꼈던 그 홀가분함이 지금은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혼자서만 조금씩 조여드는 가슴을 달래면서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들어온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재현이 거실 식탁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노트북도 열려 있었고 프린트된 용지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연주가 주방에서 나와 식탁을 보는 순간 뭔가 준비된 자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 민주는 그 옆에 팔짱을 낀 채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이 집에서 가족회의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연주가 알지 못하는 사이 미리 계획된 자리였어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다는 걸 연주는 금방 느꼈어요. 형수님도 이제 한가족인데 명예 정리 좀 하시죠.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이 부부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이상 한 사람 이름으로만 돼 있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재현은 서류를 가볍게 밀며 덧붙였어요. 연주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출력한 등기 변경 관련 양식이었어요. 공동명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고 시아버지도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재현의 카페 재개업 자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였어요. 민준 이름이 등기에 들어오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재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는 말이 연주의 귀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건 이 건물이 채무의 담보가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0년을 모아 마련한 집이 시동생의 재창업 미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빚을 얹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형 말도 일리가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들어봤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느 편인지 확인하는 게 이미 의미 없어진 표정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앞세워 연주를 향한 배려보다 형제를 향한 책임감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연주는 그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주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연주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연주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큰오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지훈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들은 지훈은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 그래도 빠르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부터 그 집에서 나누는 대화는 전부 녹음해 두라고요. 감정으로 대응하다가는 연주가 불리해진다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간만 벌라고 했습니다.
명의 변경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담보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연주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 동생에 대한 걱정이 단단하게 깔려 있다는 걸 연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연주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처음으로 방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구체적인 무언가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매장 마감을 마치고 걸어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오빠들이 곁에 있다는 것, 지훈이 방향을 잡아줬다는 것, 그게 연주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연주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현이 어젯밤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는 기색을 보이자 연주는 조용히 웃으며 아직 생각 중이라고 말했어요. 재현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멈췄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주는 그날부터 식탁에서의 대화가 시작될 때마다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지훈의 말대로였어요. 한편 나이연은 그 무렵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원의 조사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기 시작했고 지원은 연주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나이연이 이 집 명의가 연주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 같다는 정황이었어요. 재연을 통해 명의 변경이 지지부진하자 나이연이 민준 쪽에도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연주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민준의 핸드폰 화면에 나이연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믿기 싫었던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은 금방 꺼졌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류 확인도 해야 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논의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연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오빠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말만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연주는 처음으로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무게 중 조금이 오빠들의 손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며칠 동안 틈날 때마다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날은 부드럽게, 어떤 날은 노골적으로요. 시어머니도 한몫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재산을 따로 두는 건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연주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아직 고민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핸드폰 주머니 안에서는 빠짐없이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연주가 그날 밤 가장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민준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간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지금의 연주에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연주를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전에 민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연주는 시댁 식구들이 들어올 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오늘 저녁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매장은 이튿날도 열었습니다. 연주는 손님을 맞으며 웃었고 재고를 정리하며 바쁜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어젯밤 식탁 위에 놓였던 서류의 잔상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 서류 안에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빈칸이 두 곳 있었는데 하나는 연주의 이름이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민준 것이었어요.
미리 채워진 그 이름 한 글자가 연주를 가장 오래 붙들었습니다. 오후 늦게 지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언에 관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이언은 처음 재현과 사귀기 전에도 재산이 있는 남자를 몇 번 사귄 이력이 있었고 그 관계마다 금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원은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조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걸 연주는 느꼈어요. 연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이언이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날부터 뭔가 이상했다는 것, 그건 오빠들도 연주 자신도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지석에게서도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39살의 막내 오빠는 연주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다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석은 그냥 자신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었어요. 연주야, 뭔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그 말 한마디였지만 연주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숨막히던 하루 끝에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주 동안 틈날 때마다 명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날은 넌지시, 어떤 날은 대놓고였어요. 결혼한 부부가 재산을 따로 두는 건 서로를 의심하는 거라는 말도 나왔고 연주가 시집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연주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아직 생각 중이라는 말로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연주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다는 것과 버틴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연주는 그 무렵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요. 지훈과 나눈 통화 이후 연주는 핸드폰 녹음 앱을 매일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두 번째부터는 익숙해졌어요. 세 번째부터는 아무 감정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변화가 연주 스스로는 씁쓸했지만 지훈은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으는 모든 것이 나중에 연주를 지켜줄 거라는 말이었어요. 연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그 주 내내 연주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형 옆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들었어요. 연주가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답하고 연주가 침묵하면 그냥 두었습니다. 전에는 연주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연주는 가끔 신혼 초반의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던 아침이, 딸기를 사오던 주말이, 별일 아닌 것에도 같이 웃었던 저녁들이요.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연주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서류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이틀에 한 번꼴로 명예 이야기를 꺼냈고 그때마다 연주의 핸드폰 주머니 안에서는 조용히 녹음이 쌓여갔습니다. 지우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주에게 유리해진다는 말이었어요. 연주는 그 말을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고, 지금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요. 어느 저녁에는 나이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나이언이 슬쩍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도 입장이 있으시니까요라고 말하며 중재하는 척 웃었지만 그 눈빛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연주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 자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날짜와 짧은 메모를 달아서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그날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연주는 그 잠기는 수도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건 시댁 식구들이 들어온 지 석 달이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려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손을 멈춰야 했고 매장에서도 이상하게 현기증이 왔습니다. 연주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기뻤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지금 이 집안에서 아이를 품고 지낸다는 생각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을 조여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민주는 눈이 커지더니 연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정한 민준이었어요. 연주는 그 손 온기에 기대어 잠깐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함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치며 좋아하셨고 시아버지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재현은 축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만큼은 집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주는 그날 밤 뱃속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소리 없이 되풀이하면서요.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연주는 혼자 조용히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끼기 어려운 초기였지만 뱃속에 손을 얹고 인사를 했어요. 잘 부탁한다고, 엄마가 지켜줄게라고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픔보다 먼저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그 미안함을 오래도록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임신 중이었지만 6 식구의 밥을 여전히 혼자 지었어요. 입덧이 심한 날에도 국은 끓여야 했고 허리가 뻐근해도 빨래는 돌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지만 정작 도와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말이 걱정인지 면피인지 연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을 무렵 연주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계단을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찼어요. 오빠들이 걱정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석은 형수가 직접 집에 오지 말고 배달시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우는 몸을 먼저 챙기라고 했어요. 연주는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6명이 사는 집의 살림은 아무도 나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빨래를 2번 돌리고 청소까지 마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속도 울렁거렸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그래도 아침을 차렸고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오전 일찍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 버튼 위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었어요.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이틀 전부터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거운 묶음 생수를 들고 오르는 건 부담이었지만 집에 생수가 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연주는 생수 2묶음과 식재료가 든 가방을 양손에 나눠 들고 계단 앞에 섰습니다. 1층씩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2층을 올랐을 때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3층째에서 다리가 무거워졌고 4층쯤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몸이 기울었습니다. 연주는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든 물건들이 먼저였고 다음 순간 계단참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생수 한 묶음도 계단 아래로 굴러내려갔어요. 그녀는 난간을 잡고 앉은 채로 숨을 골랐습니다. 아래쪽이 이상한 것 같았어요.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전화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2번 더 눌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주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막내 오빠 지석이었어요. 지석은 2번 신호가 가기 전에 받았습니다. 연주가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계단이라는 말과 아래가 이상한 것 같다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지석은 바로 끊지 않고 전화를 연결해둔 채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소방서가 가까웠습니다. 4분도 되지 않아 지석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9살의 막내 오빠는 숨이 턱까지 찬 채로 연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주야, 오빠 왔어. 괜찮아, 오빠 있잖아. 그 말이 연주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너무 필요했으니까요. 그 소식은 오빠들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지훈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지원도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둘 다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연주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석이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전화 끝에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병원 진단서를 꼭 받아두라는 것이었어요. 연주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훈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초음파를 받는 동안 연주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손이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탐침을 조금 더 움직이고 또 멈췄습니다. 연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아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3번, 4번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지석이 옆에서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처치를 받고 나서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따라 들어왔어요. 민준은 연주의 이마를 짚으며 괜찮냐고 했지만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서시더니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엘리베이터 안 탄 거야? 계단으로 다니면 어떡해? 연주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였어요. 연주는 이번 이틀째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석이 가져다 준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씩 뜨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재현이 물 떨어졌는데 좀 사다 줘요 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안내문이 붙은 지 이틀이 됐다는 걸 경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주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연주 혼자 몰랐고, 연주 혼자 계단을 올랐고, 연주 혼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갔어요. 그 연결고리를 생각할수록 가슴 안쪽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어요. 지석은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자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나가기 전에 연주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아무 말 없이 나간 그 뒷모습이 그날 연주에게는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퇴원날 아침 담당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연주는 그걸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넣어둔 그 주머니 옆이었습니다. 2장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이 어쩌면 이후 연주가 내디딜 모든 발걸음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도 집안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연주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냐고. 자기도 임신 중에 집안일 다 했다고요. 연주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몸이 낫는 것보다 마음이 달아가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주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기가 있던 자리가 텅 빈 것 같은 그 감각이 몸보다 마음에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운전하면서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연주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어쩌면 한 번도 좁혀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연주를 조용히 스쳤습니다. 지우는 그날 저녁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진단서는 받았냐고 물었고 연주는 가방에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수고했다고 했어요. 오빠에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연주는 코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그날 연주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지원도 그날 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힘내라는 말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 기록해두고 있어. 연주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원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연주는 알 것 같았어요. 잊지 말자는 것, 흘려보내지 말자는 것, 그리고 때가 오면 제대로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연주는 매장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을 맞으며 웃었고 계산을 했고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그 반복이 연주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집에 있으면 아기 생각이 났고 매장에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시간에 기댔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직은 서 있기 위해요. 그 무렵 연주는 매장 한켠에 작은 노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날짜와 함께 일어난 일들을 짧게 적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말했던 것처럼 기록하는 것이 지금 연주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노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잊지 말자. 연주는 그 노트를 가방에 함께 넣고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적을 것이 없었고 어떤 날은 한 줄로 모자랐어요. 등기부등본과 진단서가 든 주머니 옆이었어요. 가방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연주는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인만 알고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연주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깎이고 눈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자서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대로 이대로는 끝내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그녀는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음을 끓여다 주셨고 그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위로하려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쌓아온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연주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참는 것이 현명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산 이후에도 집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명예 이야기를 꺼냈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연주가 몸을 추스르는 동안에도 그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부드럽게, 어떤 날은 노골적으로였어요. 연주는 여전히 아직 생각 중이라는 말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무언가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는 것이 길어질수록 속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야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연주의 매장에는 단골 손님 한 명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예쁘네요 라는 말을 건네며 코트 한 벌을 골랐어요. 연주는 웃으며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손님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매장 문이 닫히고 나서 연주는 한동안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었어요. 연주는 명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연주는 서류가 놓인 식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서류가 저기 놓인 이상, 지금 내가 입을 다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가 올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그날은 오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재현이 거실에서 전화를 길게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연주를 향해 말을 자꾸 걸어왔어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 형수가 결정만 해주면 다들 편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연주는 국을 저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재현이 또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주는 그것을 보았고 무언가 다른 것이 가슴 안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연주는 몇 번 나가달라는 말을 하려다 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이라는 말이 발목을 잡았어요. 아기를 잃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주에게는 더 이상 삼킬 이유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더 이상 삼킬 수 없게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잃었고 뺨을 맞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겪고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연주 자신을 없애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연주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온 것들, 참아온 것들, 삼켜온 것들이 그 주먹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나가세요. 재현이 손을 드는 순간 연주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어요. 맞았습니다. 그 충격이 뺨을 지나 머릿속까지 울렸어요. 귀가 잠깐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두 발이 바닥에 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게 연주가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연주가 거실에서 나가세요라고 말하던 그 몇 초, 집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고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민주는 연주를 봤다가 재현을 봤다가 다시 연주를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누가 어느 편인지가 모두 드러났어요. 연주는 그 정적을 견디면서 무릎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연주가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번 삼켰던 그 말이 그제야 나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연주를 봤어요.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수 주제에 나를 쫓아내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연주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더는 못 참아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입술은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연주는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손바닥이 뺨에 닿는 순간 소리가 났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연주는 그 자리에 선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명씩 얼굴을 보았어요. 재현은 팔짱을 끼고 서서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맞을 짓 했잖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내뱉었습니다. 한 대 맞았다고 난리냐? 목소리에 귀찮음이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화면이 켜진 텔레비전 쪽으로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외면하셨습니다. 연주는 5사람의 반응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아무도 연주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뺨의 통증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문자를 전송하고 나서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열이 났어요. 거울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붉어져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훈 오빠가 항상 말했어요. 아픈 것도 기록이 된다고요.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뺨을 찍었어요. 날짜를 확인하고 저장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고 나서 연주가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주를 부르는 목소리도 그만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연주의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 침묵이 벽이 되어 연주를 가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주는 그 침묵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 쪽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요. 방 안의 연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조용하고 선명해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연주는 그 생각들을 마음 안쪽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민준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었어요. 연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말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멈췄습니다. 허공에서 멈춰버렸어요. 민주는 그 상태로 연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언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웃음을 참는 것인지 그냥 그런 얼굴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이 연주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연주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비웃는 시동생, 난리냐고 하는 시어머니, 외면하는 시아버지, 멈춰선 남편, 입꼬리 올라간 나이언.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크게 연주를 눌러오는 것은 그 침묵이었어요. 5사람 중 단 한 명도 연주 편이 아니었습니다. 맞은 것보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오빠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연주는 지난 몇 달을 빠르게 되짚었습니다. 며칠만이라는 말로 시작했고 살림이 옮겨왔고 명예 이야기가 나왔고 아기를 잃었고 이제 뺨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니 연주는 왜 지금까지 버텼는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오빠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오빠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그 사실만 생각했어요. 5달 전 이 집에 시댁 식구들이 들어올 때 그녀는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빠들이 오고 있었고, 가방 안에는 진단서와 등기부등본이 있었고, 핸드폰 안에는 녹음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처음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었어요. 무섭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뺨이 아직 화끈거렸어요. 손을 올려 대봤더니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연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들 단체 대화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문자를 썼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요. 뺨 맞았어. 오빠들 와줘. 방 안에 홀로 앉아 연주는 잠깐 유산하던 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곁에 없던 사람이 지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연주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송하고 나서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아온 것들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연주는 거울로 가서 뺨을 확인했습니다. 붉게 부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훈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픈 것도 증거가 된다고요. 연주는 파일을 저장하고 날짜를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지석의 전화를 받으면서 연주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빠 목소리 하나에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조금은 기댈 수 있다는 것을요. 연주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오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연주는 오빠들을 기다리면서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열었어요. 등기부등본이 있었고 진단서가 있었고 녹음 파일 목록이 적힌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것들을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이 집에서 연주가 버텨온 시간의 흔적이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연주 편이었으니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더니 복도 쪽에서 빠른 걸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세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연주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열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확신이 연주를 다시 앉게 해주었습니다. 답장은 3분도 되지 않아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가고 있다는 한 줄이었어요. 지원도 같은 말을 보냈습니다. 지석은 답장 대신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자마자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까 뺨을 맞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오빠 목소리 하나에 그냥 흘렀어요. 연주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석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거의 다 왔다고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주가 방에서 나가기도 전에 거실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원이,
그 다음으로 지석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현관에 선 채로 재현을 마주했을 때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연주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 오빠가 동시에 연주를 봤습니다. 연주의 뺨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지석의 눈이 그걸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걸음 만에 재현 앞으로 갔어요. 39살의 막내 오빠는 재현보다 훨씬 컸습니다. 손이 올라가려는 것이 보였어요. 형, 저 자식 지금 당장 가만 안 둬.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훈이 앞을 막았습니다. 몸으로 막은 게 아니라 팔로 지석의 가슴을 눌렀어요. 지석아, 참아. 지금 손 떼면 우리가 진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석은 멈췄어요. 하지만 눈이 재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재현이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석이 지훈의 눈치를 보면서도 결국 재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더 격한 말이 나오려는 걸 지훈이 지석의 팔을 잡아막았어요. 재현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손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재현의 표정을 찍었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어요. 재현은 그걸 뒤늦게 알아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그 사이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연주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부터 찍자. 연주야, 아픈 건 알겠는데 지금 증거가 제일 중요해.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어놔야 해.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의 핸드폰이 연주의 뺨 쪽으로 향했어요. 플래시가 켜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지원은 2장, 3장을 더 찍었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서 지석을 붙들고 서 있었어요. 지석은 아직 팔에 힘이 들어간 채였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지훈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어요. 재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들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연주는 그 침묵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연주를 누르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새 오빠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민준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어요. 민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장면을 연주는 방문 앞에서 모두 지켜봤어요. 남편이 오빠들 앞에서 눈을 피하는 것이 한때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연주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재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지석이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나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주를 불렀어요. 연주는 오빠들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가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지훈이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빠 집에서 자고 가라고요.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가방 챙길 것도 있고 매장도 내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잠깐 고민하더니 혼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석이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지원은 집 앞에서 잠깐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새 오빠가 각자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이쪽이 연주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연주는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 등기부등본이 있었고 진단서가 있었고 노트가 있었어요. 이미 챙겨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새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연주 옆으로 붙었어요. 지훈이 앞장을 서고 지원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석이 연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손만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그 무게를 느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아랫입술을 조금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석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들 말대로 하겠다고요.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지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요. 연주 씩씩하다고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석과 헤어지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연주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넷이 앉았어요. 지훈이 연주를 먼저 봤습니다. 많이 아파? 연주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어요. 지훈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나서 자리가 잡히자 지원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캡처 이미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지석은 아직 눈빛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잔을 두 손으로 쥔 채 식탁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석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고 지석은 크게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연주야, 마음 단단히 먹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화면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연주가 볼 수 있게 돌렸어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었습니다. 연주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보였어요. 나이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매제가 이 여자랑도 연락하고 있었어. 지원이 말을 이었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야. 통화도 여러 번 있고 거실에서 뺨을 맞던 것보다 이 화면이 더 크게 연주를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날짜들이 보였어요. 나이연이 처음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던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연주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던 시간, 빨래를 돌리던 시간, 아기를 뱃속에 품고 계단을 오르던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연락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녀는 음료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어요. 나이연이 재현의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연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석이 그 모습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훈이 말없이 지석의 팔을 잡았어요. 지석은 다시 앉았습니다. 턱을 악문 채로요. 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이제부터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그 말이 카페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들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이 다음 단계를 설명했어요. 오늘 뺨 맞은 사진과 기존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 진단서를 보완하는 것,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나이연에 대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고 지석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가 지훈에게 눈빛으로 제지당했습니다. 세 오빠가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방향은 하나였어요. 연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다는 게 새삼스러웠어요.
이렇게 내 편이 있었는데 나는 혼자라고 느끼며 버텨왔구나 싶었습니다. 연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도록 잔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연주를 다시 앉게 해주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재현은 자기 방 문을 닫은 채였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연주와 눈이 마주쳤지만 민주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주도 말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다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진단서, 노트. 연주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끝났지만 연주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뺨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았어요. 부은 자국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자국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없애야 할 흉터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한 장 더 보완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기록은 많을수록 좋다고요. 민주는 그날 밤 연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연주도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등을 맞댄 채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을 했어요. 연주는 민준이 잠든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고 민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은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연주는 잠들기 전 한 가지만 더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 아래에 세 줄을 썼습니다. 뺨을 맞았다. 오빠들이 왔다. 이제 시작이다. 짧은 세 줄이었지만 그게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연주는 노트를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으니까요. 나희영과 민준의 통화 기록을 보았던 그 순간이 자려고 누웠는데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 다른 감정이었어요. 허탈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나희연이 처음부터 무엇을 원했는지, 왜 그 집에 드나들었는지가 선명하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연주가 아니라 이 집이 목적이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연주를 홀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임수였다는 걸 알고 나면 더 이상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변호사 연결해 줄게. 일단 쉬어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원도 보냈습니다. 나이연 건 계속 파고 있어. 더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지석은 짧게 하나만 보냈어요. 잘 자. 그 세 개의 문자를 연주는 나란히 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잠이 올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연결해준 변호사는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연주가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을 때 변호사는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진단서, 노트. 그것들을 보고 나서 변호사가 처음으로 한 말은 잘 준비하셨네요 였어요. 연주는 그 말에 의외로 목이 메었습니다. 잘 준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 무렵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3살의 큰오빠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온 세월이 15년이 넘었어요. 그 시간 동안 부동산 거래를 곁에서 수없이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점유자가 있는 건물을 외부에 매도하면 매수인이 꺼린다는 것, 그러니 법인 명의로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르고 깔끔하다는 것도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사무소와 연계된 관계법인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외부 매수인을 구하지 않아도 됐어요. 연주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오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오빠가 이 순간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지석은 짐 정리를 맡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지훈이 먼저 짚어주었어요. 짐은 함부로 안 버려. 창고에 넣고 내용 증명부터 보낼 거야. 나중에 트집 잡힐 일은 만들지 말자. 지석은 이미 인근 보관 창고를 알아두었습니다. 규모도 확인했고 계약도 미리 해뒀어요. 39살의 막내 오빠가 소방일을 하며 쌓아온 실행력이 이렇게 쓰이는 날이 올 줄은 지석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연주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억지로 내모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여행을 보내는 거라고요. 연주는 처음에 선뜻 납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었습니다. 강제로 내보내려 하면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연주는 식탁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드셨을 텐데 온천이나 다녀오시면 어떻겠냐고요. 제가 예약해 놓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하며 연주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어요. 연주는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힘들어서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 기분 전환 겸 다녀오시면 저도 마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재현이 먼저 귀가 솔깃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민준도 나쁘지 않다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속셈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가장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꼬리는 내리지 않았어요. 재현이 리조트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좋은 대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온천탕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연주는 네, 아버님, 노천탕도 있는 곳으로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결정을 굳혔어요. 연주는 그날 밤 바로 예약을 넣었습니다. 2박 3일 국내 온천 리조트였어요. 5명이 묵을 방도 식사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비용이 꽤 됐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라 투자라는 걸 연주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발하는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끌고 왔던 그 캐리어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연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잘 보고 있으라고요. 연주는 네, 어머님 하며 웃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연주를 한번 돌아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연주는 그 문 소리를 들으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갔어. 연주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가 조용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긴 숨을 내쉬었어요. 6달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댁 식구들이 들어온 날로부터 꼭 6달이었어요. 연주는 잠깐 그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무거웠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빠들이 왔습니다. 지훈이 먼저, 지원이 다음, 지석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오빠들이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물건이 곳곳에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냄비, 시아버지의 신문 뭉치, 재현의 책상과 서류들, 나이연의 화장품과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연주를 봤어요. 연주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오빠들 믿고 따라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석이 트럭을 불렀습니다. 새 오빠가 번갈아 가며 짐을 날랐어요. 연주는 처음에 같이 하려고 했지만 지석이 막았습니다. 넌 그냥 내 거 챙겨 하면서요. 연주는 안방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가방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연주의 짐은 1시간도 안 걸려 다 나갔어요. 시댁 짐은 달랐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트럭이 한 번으로 모자라 2번을 왔습니다. 물건들을 보관 창고로 옮기는 동안 지원은 서류를 챙겼어요. 내용 증명 발송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2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해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뭐라 해도 반박할 수 없게 하려면 이 과정이 다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이 내용 증명 서류를 프린트해서 연주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였어요. 연주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짐의 보관 장소, 찾아가야 하는 기간, 그 이후의 처리 방침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연주는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수고했다고요. 지원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짐이 다 빠지고 나서 집은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넓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계약하던 날처럼 오랜만에 공간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냄비가 없어진 자리, 시아버지의 신문이 쌓였던 거실 한 켠, 나이연의 화장품이 가득했던 드레스룸. 하나하나 비어 있었어요. 연주는 그 빈자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홀가분했습니다. 연주는 부엌 선반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장과 된장이 채워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연주는 그 빈 선반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도록 보고 싶었어요. 이 빈자리가 앞으로는 연주 자신의 것으로 채워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가 이미 처리돼 있었어요. 연주의 이름으로 돼 있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넘어가고 법인과 연주 사이의 별도 약정이 연주의 권리를 보전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지훈이 한 번 더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시댁 쪽에서 명예 변경을 다시 들고 나와도 반박이 된다고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의 새 보금자리는 오빠들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훈이 미리 알아봐뒀어요. 연주가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오빠가 먼저 찾아놓은 거였습니다. 연주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냥 새 오피스텔이어서가 아니라 오빠가 먼저 생각해줬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나서 연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현, 민준, 나이연. 하나씩 차단하고 번호를 지웠습니다. SNS도 탈퇴했어요.
새 번호는 오빠들에게만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알렸고요. 지석이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잘한다고요.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새 오피스텔에 처음으로 혼자 앉았습니다. 가방 하나, 이불 한 채,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연주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면 시댁 식구들이 돌아올 거예요. 바뀐 비밀번호 앞에서 멈출 것이고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줄 것이고 자신들의 짐이 어디 갔는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연주는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주는 새 오피스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오빠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지우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지원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지석은 밥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연주는 그 세 개의 문자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제대로 배가 고픈 게 오랜만이었어요. 이틀째 아침 연주는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출근길이 가벼웠습니다. 6 식구 밥을 지어야 하는 부엌이 없었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간이 없었고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 줄 몰랐어요. 매장에 들어서니 단골 손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하셨어요. 연주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 차이를 연주는 느꼈습니다. 진짜 웃음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관리인한테 항의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완벽했거든요. 지원이 준비한 내용 증명, 지훈이 처리한 소유권 이전, 지석이 옮긴 보관 창고, 어느 것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그 말을 들으며 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나중에 트집 잡힐 일은 만들지 말자고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리조트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건물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지만 역시 안 됐어요. 재현이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인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안내했어요.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짐은 이미 내용 증명 고지대로 보관 창고로 옮겨졌다고요. 새 소유주분 쪽에서 정식으로 서류 다 보내셨던데요. 내용 증명도 받으셨을 텐데요. 관리인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건물 입구를 바라봤어요.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짧았습니다. 이미 증거는 갖춰져 있었고 방향도 정해져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시부모와 민준에 대해서는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명예 변경을 강요한 부분, 그러니까 강요죄와 공동불법행위 민사 청구를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따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메모했어요.
오래전 식탁 위에서 재현이 서류를 꺼내놓던 그 자리에서 쭉 이어온 것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현의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만 퍼졌고 그 다음에는 지역 신문의 사회면 한 귀퉁이에 작게 실렸어요. 가정폭력 관련 형사사건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장이 재현을 불렀어요. 소환 전에 재현이 해명하려 했지만 녹음 파일과 사진이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상 회사도 입장이 난처하다고 우선 정직 처리하겠다고요. 재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동료들이 재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회의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며칠 동안은 버텼어요. 하지만 인사팀 호출이 두 번째로 왔을 때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그 결론을 만든 건 재현 자신이었어요. 정직 처분이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이 뒤따랐습니다. 재현이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았어요. 재현은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맞닥뜨렸습니다. 연주의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어요. 기록이 남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민준에게서 연락이 온 건 이혼 소송 서류가 도착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이라는 말과 함께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그 문자를 오래 보았습니다. 한때 이 사람의 커피가 좋았고 이 사람의 다정함이 좋았어요. 하지만 뺨을 맞던 그 순간에 손을 뻗다가 멈춰버린 그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연주는 문자를 덮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 문자를 저장해두지 않았습니다. 지웠어요. 민준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후회가 연주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때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빨리 과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이틀 후 민준이 변호사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민준은 연주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연주야. 형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거짓이 없다는 걸 연주는 느꼈어요. 하지만 느끼는 것과 되돌아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걸음을 유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연주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연주를 보고 있었겠지만 연주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이언에 관한 이야기는 지원이 전해줬습니다. 재연건이 마무리될 무렵 나이언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원이 확보한 통화 기록과 피해자 진술이 더해지면서 사기 혐의가 구체화됐습니다. 연주만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이언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이 있는 남자에게 접근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이언은 구속됐어요. 수갑이 채워지던 날 연주는 그 소식을 매장에서 들었습니다. 손님 응대를 마치고 잠깐 자리에 앉아 그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원은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이언은 처음부터 집을 노린 거였다고
재영과 민준 둘 중 한 명이 명의를 이전하면 그걸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거라고요. 연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희연이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지원이 첫날부터 의심했던 것, 그게 다 맞았던 거였습니다. 둘째 오빠의 촉이 처음부터 옳았어요. 시부모님은 조용히 짐을 싸서 내려가셨습니다. 재현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민주는 이혼 절차 중이었어요. 두 아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이 시부모님이 기댈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지방 친척 집으로 가신다는 소식은 연주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었어요. 오빠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연주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한때 이 집에 살며 밥을 먹고 살림을 챙겨드렸던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억이 다른 기억들을 연주지는 못했습니다. 연주는 그냥 그 소식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연주는 시부모님 소식을 듣고 잠깐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오시던 날 눈가가 붉었던 시어머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던 시아버지. 그때만 해도 연주는 정말 며칠이라고 믿었어요. 그분들도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이 6달이 됐고 6달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어요. 결혼 전 연주 단독 명의였던 건물이었고 실질적인 공동재산 형성에 민준의 기여가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연주 쪽으로 결정됐어요. 민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결혼이 끝난 것이기도 했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완성된 것이기도 했어요. 판결이 나고 나서 지훈이 오빠들을 불렀습니다. 연준의 오피스텔 근처 작은 밥집이었어요. 넷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밥이었습니다. 지훈이 된장찌개를 국자로 뜨면서 말했어요. 수고했다고요. 지원이 반찬을 집으며 뭐가 수고냐,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석은 밥을 입에 넣으면서 그게 다냐고 물었어요. 연주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지석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연주야, 이제 진짜 자기 것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된장찌개를 한술 더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를 만큼 그냥 평범한 따뜻함이었어요. 연주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피스텔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열었어요. 등기부등본은 이제 없었습니다. 소유권이 정리되면서 새 서류로 바뀐 상태였어요. 진단서도 제출이 됐습니다. 노트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세 글자가 보였어요. 잊지 말자. 마지막 장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짧게 썼어요. 살아남았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게 내 승리다. 연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재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며칠 지나서 연주는 변호사에게 최종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문, 위자료 결정문, 민사 청구 결과. 변호사는 모든 게 연주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했어요. 연주는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노트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잊지 말자고 적었던 그 노트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지우는 그 무렵 연주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줬습니다. 법인에서 건물을 다시 연주 개인 명의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당초 법인으로 이전했던 건 점유자 문제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고,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으니 원래대로 정리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연주는 오빠의 그 말에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설계된 일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녀는 매장을 오늘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겨울 외투를 고르러 왔어요. 그녀는 손님의 어깨 폭과 키를 보며 어울릴 것 같은 코트를 두 벌 꺼냈습니다. 그 손님이 골라서 계산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연주는 생각했어요. 이 자리가 연주의 자리라는 걸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를 빼앗지 못했어요.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연주는 잠들기 전에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기가 떠난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감각이 올라오는 날이 있었어요. 연주는 눈을 감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무너지지 않았어. 우리를 웃던 그 사람들한테 다 돌려줬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나이연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처음부터 냄새가 났다고요. 그 말이 연주를 피식 웃게 만들었어요. 오빠들은 달랐습니다. 연주가 참고 버티는 동안 오빠들은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주가 버틸 수 있었는지 아니면 연주가 버텼기 때문에 오빠들이 힘을 쓸 수 있었는지 이제 와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연주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37살이었고 여전히 매장을 열었고 여전히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무도 연주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끓인 국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잠들기 전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평범함이 연주에게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주는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제자리가 있다는 것, 그게 삶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다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끔 했어요. 그 언젠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들과 밥을 먹던 날 지석이 밥을 다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주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당연하지 않냐고 받았고 지원이 밥값은 누가 낼 거냐며 끼어들었어요. 연주는 그 대화가 너무 평범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 평범함 안에 연주가 바라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연주는 37살이었습니다. 10년을 모아 건물을 세웠고 6달을 버텼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장은 내일도 열릴 거예요. 오빠들은 내일도 곁에 있을 거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정연주 씨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새오빠가 처음부터 곁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순간에 결심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이프 한 번이 이 영상을 랭킹으로 보냅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